문화예술 교육하면 옛날에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스토리도 만들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많이 차원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네. 문화가 붙고 예술이 붙으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멀리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문화예술 교육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친근감이 오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 명 한 명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다 같이 노력해서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서 참 공간에 주는 힘이 크다. 예. 만약에 저걸 똑같이 교실에서 했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발상할 수 있었을까? 미술관 가서 책도 읽고 도서관 가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그냥 다른 시도들을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건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됐든 그 공간이 됐든 결국 창의성이나 뭐 상상력이나 결국 내가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술관의 주인을 어린이로 잡았다. 어린이가 미술관의 주인이다. 이건 바로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은 운영하는 행정가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기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궁금하네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주민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네. 미술관은 사실 그 일회성 프로그램들을 자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진흥원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술가가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게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15회를 만났어요. 아이들과 한 회 3시간씩. 네. 그걸 15번이나? 네네. 꽤 긴 시간을 만났죠. 그 긴 시간을 만나면서 아이들과 계속 호흡하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 공모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만나다 보니 아이들은 미술관을 굉장히 친숙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의 작업들을 본 관객들, 시민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행정가들까지도 이 예술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예술가와 어린이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린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 될 수도 있구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친숙하고 가깝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런 플랫폼이 잘 구성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공공 부분에서 또는 민간 부분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옆에 계시지만 그 진흥원 이 예. 기관 자체가 또 플랫폼이에요. 토요 꿈다락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꿈꾸는 예술터라고 하는 그 문화예술 교육 전문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이미 시작이 돼서 1호가 오픈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사람과 프로그램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묶어지는 그 작업들이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도 있고 민간에 또 많은 기업들이 또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문화시설들이 지금 상당 부분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은 좀 누구에게나 열려야 되고 민간은 좀 특정한 부분에 집중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어우러질 게 방향이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공공문화시설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최근에 관심이 그래서 거점 중심 문화예술교육기관 또는 문화기반시설 이런 용어들이 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죠. 이 학교 밖에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게 참 아직까지 저는 이색적이에요. 이런 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흥원에서는 그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뭐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나요? 모든 국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나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또 혹은 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문화예술 교육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뭐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들이 그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초청하건 혹은 그쪽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건 그렇게 유아에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오늘 감독님 나오셨지만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처럼 어떤 음악의 즐거움 함께하는 그 악기를 배우면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의 오케스트라 지금 한번 자랑 좀 한번 소개 겸 한번 해보시죠.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네. 꿈의 아니 일단 포스가 다 남다르세요. 지금. 네. 세종 꿈의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세종시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신도심. 두 개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세종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부임했을 때는 45명에서 한 50명 그리고 아이들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꽉 차서 65명에서 한 70명 왔다 갔다 하는 강사 포함하면 한 80여 명 되는 큰 오케스트라로 세종시에 자리 잡아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데레사 친구가 그러면 바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퍼스트 바이올린을 맡고 있어요. 저희가 드레사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후 3시. 약속이라도 한 듯 버스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어디 가는 버스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디 가요? 바로 이곳 세종시민회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아지트인데요.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악기부터 조율하는 단원들. 제법 오케스트라 단원다운 태가 나죠? 설레요? 어떤 게? 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 오는 거 좋아하고 지금 출석률이 거의 100%거든요. 계속. 하나? 그렇지. 오케스트라 합주를 위해 파트별로 연습을 진행하는데요. 제법 능숙하게 연주하는 단원들. 사실 악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완전히 멈춘 다음에 첼로가 쿵, 쿵. 악기 경험이 풍부한 학생 대신 음악적 경험이 부족한 학생을 단원으로 우선 선발한다는데요. 둘, 셋. 음악 교육만큼이나 인성 교육을 중요시한답니다. 한편 이 낯선 소리의 정체는 첼로.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위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면 현악기 중에서 가장 크고 낮은 소리를 내는 콘트라베이스인데요. 악기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공자가 적어 레슨 자체도 쉽지 않죠. 하지만 이곳에선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꿈도 이룰 수 있답니다. 악기를 그냥 여기서 빌려주니까 제가 안 사서 부담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돈이. 콘트라베이스 저거는 돈 있는 사람만 배우는 악기.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저렇게 공공 그러니까.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럼 저 악기는 본인이 아니요, 다 렌트해줘요. 진짜요?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렌트해주고 자가악기를 가져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부속품이나 그런 거 고장 나면 다 수리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예산을 다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와, 대박.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은 현악기 파트뿐 아니라 11개의 파트, 70여 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진 규모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파트는 어디서 연습하는 걸까요? 온라인 수업 시대. 파트 연습도 온라인에서 진행한답니다.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네.
개별 지도를 하는 동안 다른 단원은 음소거 모드로 연습하는데요. 집에서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57마디 같은 경우는 끄듬이 조금 떨어져, 거기는. 바로 들어갈게요. 89마디. 하나, 둘, 완. 파트별로 요일을 바꿔가며 온라인으로 연습을 진행한다는데요. 물론 적응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시스템 자체를 어려워하고 저도 어려워했는데 한 명 한 명 1대1 레슨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한편 단원들이 기다리던 합주 시간. 연습을 마친 현악기 파트 단원들이 강당에 모두 모였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연주 정말 잘한다. 서툴지만 한음한음 열심히 연주하는 단원들. 음악과 함께 찾아온 삶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 악기들이 모여 화음을 만드는데 그 화음이 한 명 한 명에게 전달되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통로일 때가 많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을 연주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환상적인 하모니의 저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예술교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닐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꿈의 조직이네. 아까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거 딱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느꼈어요. 네. 이 예술 경험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맞죠. 이 연주를 통해서 또 연주하는 것을 보고 나누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올해는 좀 프로그램 자체도 약간 상반기에는 저런 곡으로 많이 했어요. 유레이지면 가브리엘 오브 모리꼬네가 시네마 전곡에서 나왔던 애들한테 이 곡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가사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좀 하면서 리허설을 했는데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네,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감정을 실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너무 감동인데 아니 어떻게 보였어요, 위원님? 그렇게 되려면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을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처음에 악기를 잡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못해도 3년쯤 차쯤 돼야 겨우 소리가 나는데 그때까지는 본인들도 얼마나 좌절을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참아주고 혼자 못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마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다른 것보다는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데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을 하고 매년 아이들을 뽑거든요. 이게 뭐 전공을 하려는 애들을 하는 게 아니라서 1년이 지나면 뭐 학업 때문에 나가는 애들이 생겨요. 언제나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면 새로 또 공고를 해서 애들을 한 열 몇 명 또 뽑아서 채우고 그 사이클이 항상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과 신규가 섞여 있으니까 안 돌아가야 정상인데 얘네들의 따라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교육을 받는 음악 교육의 힘은 그러니까 합쳐서 가는 그 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은 뭐 거의 확신에 찬 그렇죠. 네,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 대리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꿈의 오케스트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일단 감독님 지에 맞춰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려운 곡을 이제 노력해서 해냈을 때 성취감도 굉장히 크고요.
저 바이올린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혹시 그걸로 한번 좀 들려주려는 거 아닐까? 그죠? 좀 들려주세요. 예. 너무 멋있을 것 우리 같아요. 박수로 청해야죠. 이 예술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잘 몰라요. One, go. 야, 대단하다. 진짜. 이게 카메라에서 떨려서 하기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침착하게 배운 대로 너무 감동을 주는 거야. 아, 좋다. 본부장님, 우리 테레사 같은 학생들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화적인 소양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올해가 사실 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예, 예. 2010년에 다 아시겠지만 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이제 한국형 오케스트라 교육, 음악 교육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한 음만 연주하더라도 혹은 서로의 수준이 다 다르더라도 함께하는 음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10주년의 어떤 경험과 성찰을 계기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음악 교육의 또 하나의 모델.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것들을 어떻게 진화 발전시켜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위해서 지금 자랑을 하셨는데 좀 필요한 게 뭔지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해서 지역과의 연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사업은 지역을 변화시키거든요. 예, 예. 이게 활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지역 자체를 조금 더 좋은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를 포함한 다른 수요자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명확하게 일단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수요자를 연결을 하는 매개자의 역할이 이제 또 새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학교에서 무작정 지역을 찾아다니거나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서 자원해서 학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에 도와준다라고 하면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강 기사님 미술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뭐니 해도 뭐니죠? 이 제일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또 뭐가 네.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이죠. 네. 전문 인력. 네, 지금 굉장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강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감독님도 굉장히 애를 써주시지만 사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 뭐 교사적인 역량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획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에듀케이터 같은 전문 교육적인 이 소양을 가진 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좀 바라는 것도 있죠, 사실. 솔직히 부족한 게 뭔데? 특별히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예전처럼 많이 합주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합주하면서 공유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갖지 못하니까 아쉬울 것 같아요. 테레사는 합주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특히 세종 꾸모에서는 합주 또 플러스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씩 치킨 파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 하게 돼서 애들이 맨날 웁니다. 아니 치킨 반 마리씩 집으로 보내주고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시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지원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온 아이들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에 그 미술관에 휴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한 3주 뒤에 다시 미술관에 와서 아이들을 못 만나고 예술가를 못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영역 뭐 불문하고 뭔가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문화예술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돼야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 과제들이 앞에 있긴 한데 이 문화예술교육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마무리 제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융복합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술 하면은 아까 최태성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베일에 쌓여 있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과도 섞이고 기술과도 섞이고 또 장르간도 섞여서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문화예술 교육이 좀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창의성 또 다양성 그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또 일하시는 선생님들 또 더 나아가서 행정가들까지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엉뚱함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틀에 짜여 있는 상태에서는 창의성이나 주도성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방향에 관한 우리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후 위기라든지 생태 그리고 젠더 감수성 이런 것들과 예술 교육을 좀 주제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조금 더 풍성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외연 확대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이런 예술가들, 예술 교육자들이 이제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또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이 문화예술 교육을 더 의미 있게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파트들 같은 경우도 더 배우고 싶고 앞으로는 이제 더 합주를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 게 올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약속을 해줄게요. 와, 멋있다. 그거는 가능하시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네. 졸탄 코다이라는 헝가리 작곡가의 말을 인용을 좀 할게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얻어야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아이부터 노년까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각예술 교육, 그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그 시각예술 교육을 시각예술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시각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들을 다 표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진짜. 초등, 중등 그런 교육에만 지금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여기만 거치는 게 아니라 저도 문화예술 교육 받고 싶다. 나도 한번 색소폰 연주 한번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예술의 향을 갖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예술의 향을 맡으면 간다면 우리 사회의 이 화는 조금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마지막 마무리 드렸습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이 뭔가를 잘하기 위한 기능 교육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나 사물을 더 섬세하게 또 생생하게 그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이라는 사랑은 삶의 본질 그 자체다라는 말을 샤갈이 했다고 합니다. 삶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은 우리 감각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힘, 또 세상을 새롭게 보는 힘 이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친구들이 저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임시 강편이 아닌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문화예술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회가 됐다.